회사는 성과와 연봉이 거래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여러분들 느낌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사주지 않으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소비자는 누굽니까? 회사죠. 내 노동을 사준 곳은 소비자가 기업이고 그것을 사준 주체가 이제 뭐 리더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회사는 무엇을 제공하죠? 거기에 맞는 임금도 제공하고 또는 뭐 그 승진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공을 하죠. 오늘 지금 그 이정숙 사장님 애하에 많은 분들이 발리에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여행을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했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누락시켜 버린다거나 한직으로 이동시켜 버린다거나 연봉을 동결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완성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리더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산다면 그 제품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평가 또한 당연히 리더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넘치는 상품은 소비자들의 상품을 구매할 때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고객은 그 일을 시킨 리더가 바로 고객이다. 리더가 일의 결과에 만족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노력 투입을 일이라고 보면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 열심히 했네. 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 리더가 하는 말이죠. 고객은 리더인데, 고객은 암소리 안 하는데 지가 자기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상품을 지가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상당히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기업 문화에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과연 사장이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직장 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대신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열심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해놓은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사장들이나 리더들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회사는 뭐, 사람을 뭐 무시하고 뭐, 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막 이러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나니까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들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일면 이제 직설적 화법을 쓰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력이 실력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경력이 실력입니까? 그러면 실력이 경력이 아니라면 왜 월급을 더 받아갑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품이 시장에서 안 팔려 외면받으면 일단 원인 조사도 하고 개선도 하고 뭐 이 연예인을 동원해서 CF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니는 안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니는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내가 안 팔려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또는 리더한테 가서 내가 이만저만 이런 걸 잘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자기 제품 안 사준다고 이제 투덜거리기는 하고 이제 이러지 말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 정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값에 세 배를 기여해야 밥값을 한다. 요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값과 밥값 요 두 단어. 몸값은 내가 받는 연봉이에요. 밥값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은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만약 1,0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쌀을 몇 가마니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밥값은 쌀 10가마니 값도 못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의 몸값, 밥값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자기 몸값의 3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는 그 1인당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랬을 때 보통 좀 괜찮은 회사들의 1인당 생산성은 약 10억 정도 돼요. 10억. 인당 생산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재덕 사장님이 직원이 만약에 뭐 30명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액은 대략 10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럼 그 회사는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기 보면 3배 정도는 기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벌어준 게 10억인데 나는 월급을
왜 1억을 안 주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우리 회사 매출액 나누기 인원수를 했더니 내가 우리 회사에 벌어준 돈이 5억인데 나는 왜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곧잘 하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던 말인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분은 지금 스스로 피해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핑계 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것과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흡사 어디에서 피해를 받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려고 한다. 내가 한 행동과 무관하게 주변 탓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 탓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를 회사에서 증명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인문학적 그 관련 책들을 쭉 보면 그게 뭐 남 탓하지 마라 왜 뭐 이런 이야기 곧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회사 내에서 실천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연봉하고 성과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지금 PPT 보고 계시는데 이 PPT가 제가 기존에 썼던 PPT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지가 그리고 칼라로 만들어라 칼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더 양질의 시각적 효과가 있는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봉과 이 성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에 뭐예요? 중견사원이죠. 중간에 있을 때는 몸값보다는 밥값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신입사원일 때는 밥값은 전혀 못하는데 몸값이 더 비쌉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직도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서 경력만 많아지면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노동시장이 사실 왜곡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이런 개념에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한데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거기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다.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연봉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봐도 결국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CEO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당신 꿈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업을 말을 해요. 뭐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뭐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저는 가짜 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하고 이 직업적 목표하고가 혼동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CEO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꿈이 아니라 CEO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옆자리 동료가 아닌 나보다 한 단계 높은 팀장만큼 일해야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니까 내 동료들을 어떤 경쟁 상대나 모델로 잡지 말고 나보다 한 단계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롤 모델로 선정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삭막해집니다. 제가 강의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직원들 인상이 싹 다 바뀌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은 내 시간은 회사 것이다. 그러니까 니는 네 시간을 회사에 월급 받고 판 거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다. 거기서 커피 먹는 시간도 내 거다. 네가 화장실에서 똥 싸는 그 시간도 내 시간이다.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똥 싸러 가면 나한테 허락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을 자기 것이냐 생각한다. 그래서 회사가 구매한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끊임없는 뭔가를 사고를 해야 되고 내일의 성과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프로 선수는 경기장에서 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프로 선수들 보면 그 앉아 있는 시간 또는 뭐 어떤 시간마다 자기가 알아서 막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단련하잖아요. 그런데 왜 니는 회사 가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놀까를 고민하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내일의 성과를 미리 디자인하고 퇴근을 해라. 출근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다고 생각하는 시간 그것도 미리 해갖고 와야지. 와가지고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이제 하면서 오전 시간 다 보내요.
잘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내 시간을 왜 써먹냐 이런 거죠. 들어왔으면 와서 바로 아침에 앉으면 바로 일 시작해서 성과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라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경영자는 일과 삶의 비중이 50대 50이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간 관리자는 약 6대 4 정도가 좋겠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7대 3이면 충분하다. 7대 3이면.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왜냐면 7대 3이라고 보면 회사에 있는 시간은 100%다 써도 돼요. 그래도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 있고 뭐 주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도 비율이 거의 뭐 6대 4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와 있는 이상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조금 이따 토론을 해보면 그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쓴 책을 왜 선정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곧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지금 무력화되어져 가고 있고 특히나 AI나 이런 신기술에 부응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버텨내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보시고 혹시 자제분들이나 다들 조직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이 한마디로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당신이 꿈꾸는 그런 회사는 없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그런 회사를 만들면 될 일이지. 네가 꿈꾸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착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회사는 노력이 아닌 성과를 중요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일수록 큰 성과를 요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찾던 그곳이다. 이것도 우리 인문학에서 많이 만나는 내용들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회사가 현실이 없더라도 현재 회사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네가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설령 지금 회사 또는 리더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해도 그 핑계 뒤에 숨지 마라. 이건 그렇죠. 우리 보면 거의 이제 탓이죠. 탓인데 탓의 내용이 회사 탓이거나 리더 탓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그 핑계 뒤에 숨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회사 흉보는 사람을 멀리해라. 이게 어떤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의지를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꿔버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의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환경 중에 가장 파워풀한 환경이 뭡니까? 그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회사 흉보는 저런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친구들하고는 거리를 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발전하는 조직과 발전하지 않는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것인데 긍정적이고 도전과 조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일하고 일에서 결과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결과를 더 달라고 하고 성과를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맨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술이나 먹고 뭐 불평과 핑계나 대고 뭐 이러는 그다음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고 뭐 이런 조직들하고의 차이가 발전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고 이분은 컨설턴트로 각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다 자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가 될 것인가,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평론가가 될 것인가,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너는 평론가냐, 플레이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가 거기서 뭔가를 평론하지 않습니다. 그죠? 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평론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뭐죠? 평론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뭐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조기 축구 같은 데 가가지고 5분을 못 뜁니다. 10분만 뛰면 막 혓바닥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그걸 관전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손흥민이 보고 막 뭐 못한다고 막 지랄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평론가는 지는 10분도 못 뛰는 게 뭐잘 차는 건 고사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10분을 못 하는 놈이 손흥민이 보고 축구를 잘하니 못하니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분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저기 보면 평론가가 될 것인가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라. 회사에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그럼 왜 계속 다니냐고 물으면 언젠가는 옮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현재 네가 지능 탁송이 있지만 너는 백조라는 뜻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불편과 험담으로 평론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객관성이라는 건 객관적이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비평하는 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사실 그 제가 그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어디 가면 이제 통계값, 객관적 데이터 값들을 많이 확보하죠. 요즘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 몇 개 인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비평하는 데 써먹는 방법.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험담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게 요즘은 이제 이게 지식 그 양이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과 험담으로 평론하는데 익숙해지지 마라.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승부하라.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장도 되고 본부장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가 지금 궁금하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되고 내 미래가 궁금하면 내 행동을 보면 된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승부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떠나라.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떠나라. 주저리 주저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끝났습니다. 1장. 자, 음. 1장. 어때 좀 듣기에 귀에 좀 거슬리시죠? 그래도 이런 좀 쓴소리도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2장에서 내 일에 내가 하는 일의 첫 번째 고객은 누구다? 리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나의 첫 번째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의 뭐 본부장이다 이런 어떤 리더라고 했던 사람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러지, 저 사람이 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제 커스터머들, 이렇게 고객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뭐 굽신굽신 하잖아요. 뭐 네네네 하고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애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리더는 약간의 그 저항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점심 식사 후에 팀장이 커피 한 잔 할까요? 라고 하면 그게 진짜 커피 먹자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제 일 시킨 거 왜 됐냐 이 말이지. 그게 커피 먹자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럴까 커피 한 잔 사주실랍니까? 이 하고 또 똘랑똘랑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어제 뭐 폭삭 속았소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막 이러면 이제 팀장이나 리더 입장에서 속천불 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고. 리더가 어떤 일을 제안했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마라. 리더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라. 왜냐하면 리더는 나의 고객이니까 그렇다. 당신이 만족시켜야 할 고객은 누구인가? 그 고객이 바로 리더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마라. 회사 일 중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복사 한 장을 해도 용도에 따라 이면지를 써야 될지 아니면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해야 될지 클립으로 고정을 해야 될지 호치키스로 찍으면 될지 이걸 생각해라. 그냥 복사하라고 하면 그게 복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속마음을 모르고 실상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또 지시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리더이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물건 사러 오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런 것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리더가 뭔 일을 시키면 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객에게 물어봐라.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 뭐 못 알아주니 어쩌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면 반드시 그것을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봐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뒤편에 가면 아이디어 스케치 뭐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척 알아듣고 그렇게 해도 특별히 에러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게 세분화돼 있고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렸다가는 결과값이 다른 게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의 속마음을 읽어야 한다. 읽어보고 반드시 물어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봐도 그래요. 과제를 내봐도 조금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단어를 써서 과제를 내면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애들이 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아마 이분도 이런 새로운 신세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숙제하듯이 업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하듯 업무하지 마라. 네, 이게 이제 우리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곧잘 했잖아요. 근데 회사 일을 숙제하듯이 숙제는 어떻게 하죠? 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기만 내면 일단 과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데 숙제처럼 하면 그 일을 했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잘 했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로 가려면 축제하듯 해야 그게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겠어요? 의무감에 의해서 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숙제형 업무 스타일이 있고 고객 중심 업무 스타일이 있는데
숙제형 업무 스타일은 요구사항만 최소한으로 충족하려고 하고 표면적 지시사항만 하고 단순 정보 수집과 전달, 개인적 판단 기준 적용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이건 꼭 좀 그 자제분들이 계시면 직장 생활하는 꼭 알려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상사가 뭔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가야 돼요. 그냥 시킨 것만 딸랑 해갖고 가면 사실 인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 알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좀 더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보면. 근데 그냥 지 맘대로 해갖고 와갖고는 뭐 지 것이 맞다는 식으로 막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 사실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숙제형 업무 스타일이 아니라 고객 중심형 업무 스타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리더는 구성원의 의견을 주관적인지 객관적 의견 팩트인지 아니면 오피니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이게 이제 그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입니까? 오피니언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그 직원이 누가 일을 해갖고 와갖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겠는데 그거 팩트입니까? 당신 의견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의견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잖아요. 물어서 의견이라고 하면 팩트 기반의 의견이어야 되지 팩트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의견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들이 좀 되고 계신가요? 자, 다음에 리더에게는 내가 모르는 한 방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보면 이제 리더가 좀 어름해 보이고 뭐 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들어가 보면. 근데 이러면 아이고 저 뭐 배울 게 있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리더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 한 방이 있다.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경험의 깊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시야가 다르다. 너는 그 어떤 좁은 나무만 보고 있지만 전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질문을 툭 던질 때 그 질문의 의미가 뭐 돈 얼마 아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그 말을 툭 던지는데 이제 직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단순히 돈 이야기만 한다고 이제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죠. 보면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통찰력, 그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걸 이제 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뭐죠? 특히 무서운 게 인정대뚜가 큽니다. 이게 팀장이나 리더들이 한번 씹어버리면 직장 내 전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서로 무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옆에 팀장하고는 친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들끼리 또 술 한잔 하면서 아, 나 요새 골치 아파 죽겠다. 막 우리 밑에 팀원 하나 들어왔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맨날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얘는 이제 그 조직에서 완전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나의 뭐 상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이렇게 열등해 보일 수 있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오버패스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리더의 핵심 역량을 빌려서 쓰려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가진 파워를 오히려 내가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들이 좋지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MBTI라든가 성격 유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사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우리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좀 껴가지고 그 상사를 일을 시켜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팔뚝이 굵으세요? 아이고 이런 무거운 거 이런 거는 쉽게 벌쩍벌쩍 들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 들어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 팔뚝을 칭찬해 줘라. 그러면 상사가 알아서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리더의 핵심 역량을 빌려서 써라. 그리고 역량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호감을 형성해라.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격 유형별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T형이거나 J, MBTI로 볼 때 T나 J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다가 주면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끌어내는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만약 직관형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알랑방구 좀 껴주고 칭찬 좀 해주고 뭐 감성적이고 이런 이야기들 막 해주면 막 알아서들 막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 호감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하고 생각을 공유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료를 공유해라. 그리고 찾아가서 제안을 해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라. 여기서 정기적 소통은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가보면 관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죠. 뭔가 프로그램들이. 근데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또는 찾아가는 제한이 급격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자료를 공유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방향에 맞는 논문이 하나 나왔다거나 또는 뭐 자료가 있다거나 하면 팀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공유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공감대를 미리 확보한 후에 자기가 어떤 제안서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용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저게 대박이거든요. 어, 저기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말을 합니다. 미리 리더가 물어보기 전에. 그래서 뭐 그래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시키고 나면 이제 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묻기 전에 미리 물어야 되죠. 어제 지시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버리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리더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어, 그 먼저 다가서지 않아요. 그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뭐 접근해 오는 것도 싫지만 자기가 누구에게 미리 앞서서 이렇게 다가서고 하는 것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또는 식사 후에 티타임을 한다거나 또뭐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간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한번 이 성과 극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적어 놓고 있거든요. 이분 책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또 쉽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가 첫 1단계는 시작 및 착수 단계, 2단계 실행 단계, 3단계 확인 보고 단계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첫째 1단계 시작 및 착수 단계에서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리더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 내용을 확인받아야죠. 이렇게 지시하신 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성과 기준에 대해서 리더와 사전에 협의해라. 이거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성과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만 하고 뒤돌아서서 와놓고는 그 다음 일에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여기서 이제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직원들이 되받아치면 이게 준비 안 된 리더는 이제 짜증을 내요. 그 알아서 하는 거지. 빨리빨리 하는 거지. 최대한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제 또 갈등이 생기니까 지시하는 리더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고 지시를 해야 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합의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특히 추진 배경, 이슈 사항 등을 미리 듣고 초안을 작성하여 품질과 납기, 투입 자원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체 쭉 정리하면서 느낀 게 추진 배경과 이슈 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프로모션이 이런 게 걸렸는데, 뭐 이런 배경이 있죠. 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추진 배경 그리고 핵심 이슈가 뭔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략 드로잉을 합니다. 메모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초안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만 하고 들어와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리더의 생각이 변덕스럽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지가 그 말을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래놓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스케치를 해가지고 사전에 결제를 받아버려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뒷말 못하죠. 이제 이 과정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통을 잘해라 뭐 어쩌라 이야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미리 초안을 검토받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때 이제 뭔 일이 이거 하려면 저 혼자 안 됩니다. 누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텐데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 다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걸로 본안을 만들어 갖고 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갈등이 적어지고 쉽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실행 단계 반드시 진행 과정을 중간에 공유해라. 그렇죠. 아마 밑에 직원들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분들은 누가 제일 이뻐요? 중간 보고 해주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중간 보고 안 하는 놈이 제일 미워요.
왜냐면 중간에 물어보려고 해도 눈치를 보거든요. 왜 자꾸 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아서 지가 보고를 좀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 보고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당초 계획과 달라진 성과 기준의 실행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 중간. 그래서 절대로 다 작성되고 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요게 이제 사실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화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 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중간 과정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리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자리를 비웠거나 이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메모라도 남겨라. 쪽지라도 남기고 SNS로라도 남겨라. 그래서 중간 보고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확인 보고 단계. 90% 완성된 일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100%가 된 것을 갖고 가지 말고 90% 완료되었을 때 보고를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건 의미가 있죠. 만약에 100%다 됐는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손을 대면 이제 나도 짜증이 납니다. 그죠? 나도 짜증이 나고 리더는 뭐예요? 그걸 손을 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 리더도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야가 애쓴 것 때문에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 가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 수준이 되었을 때 리더와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하는 것도 역량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혼나는 것도 역량이다. 꾸중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쁘니까 꾸중하는 거죠. 안 이쁜데 꾸중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중을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꾸중을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복 실수를 연발하지 않는 것이 공식이다. 한 번 꾸중 들은 것은 다시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 그 이야기. 우리 골프장에 가가지고 치기만 치면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그 계속 슬라이스가 나는 일들을 이제 일으키지 마라 이제 이건데 에, 리더의 꾸중을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할지와 해결책을 준비해서 자진해서 보고해라. 자진해서 보고해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고 기회로 활용해라. 이거 한번 꼭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라. 상사에게. 그죠? 근데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했는 사람은 그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중을 들을 때는 꾸중을 해주시는 것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등의 이런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꿰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하는 결과물이 일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일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몇 시간 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일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경험하는 곳이 직장은,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다. 직장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곳이다. 직장이라는 곳은 네가 뭐 경험 쌓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했는 이 일로 증명을 하는 곳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습니다. 이따구 소리 하지만 이건 학교 가서 하는 이야기죠. 그 너희 집 가서 하는 이야기지. 회사에서 왜 내 돈 받고 그런 걸 하냐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 늦바람 김 원장님이 굉장히 미소 띤 얼굴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셔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들 지금 인상이 뭔가 시원찮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만 범위를 좁혀서 보면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상은.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 그 꾸중을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발전하기 어려워요. 우리 엄마가 나를 꾸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저 이야기를 반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결국 발전을 하고 뭐죠? 뭐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감을 같이 한번 이런 책을 빌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과제와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제란 해야 할 일의 이름을 과제라고 한다. 목표란 과제 수행을 통한 결과물이다. 눈에 보이는 이게 눈목자를 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제라고 말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우리는 목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직장은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과물을 팔 수 있느냐의 여부다. 예를 들어 제가 요새 뭐 에어로폰 연습 조금씩 하고 뭐 이 기타 뚱땅거리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어디에 팔 수 없어요. 누가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추어죠. 근데 최영기 단장님은 그걸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죠. 이게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그럼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디에 팔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목표를 모르면 배가 산으로 간다. 목표와 과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영업 마케팅 생산 부서는 목표를 수치로 말하는데 다른 부서는 과제를 말한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부서나 생산 부서는 오늘 몇 개 만들었어요 이러잖아요. 몇 개 팔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표를 말할 때 숫자로 말해요. 그런데 인사부서 또는 뭐 지원부서 이런 부서들은 가보면 목표를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이야기예요. 뭐 전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치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과제로 말하지 말고 숫자로 말해라. 예를 이런 거죠. 이번에 교육 만족도를 지난해까지 80%였는데 이번에는 9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사전 사후 테스트를 해서 사후 테스트 값이 평균 95점 이상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뭐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뭐 이런 걸 하면 이런 희닥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관계 증진을 하면 뭐 어떻게 증진의 값을 이야기하는지를 말해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지향적 목표인 골과 상태적 목표인 오브젝티브로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만들어놓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골과 오브젝티브라는 단어를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향적인 목표인 골 그리고 상태적 목표인 오브젝티브 이것을 구별해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우리 박은주 선생님처럼 그런 어떤 그 1인 기업가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골이 있고 또 오브젝티브가 있죠. 그러면 골은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겠다. 몇 년도까지, 뭐 언제까지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면 그 골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뭐 사람을 몇 명을 만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오브젝티브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구별해서 써라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나 많이 됐네요, 벌써. 요 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바쁜 사람들은 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일 자체가 기준이다. 일은 못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 남들 10시간이면 할 일을 15시간씩 하면서 인정받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시간 일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아,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생각이고 네 사정이고 왜 그 열심히 하는 걸 우리 회사 와서 하냐고. 10시간 하면 할 일을 왜 15시간 하고 나보고 돈을 15시간씩 달라 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죠. 그러지 말으라고. 남은 10시간이면 될 일을 왜 15시간 하고 5시간 돈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돈 달라 안 하면 뭐 관계가 없는데. 근데 돈을 안 줘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날 또 피곤하다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해서 타깃의 명중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뇌는 두정엽, 변연계, 전전두엽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두정엽은 맛과 빛깔 등 감각 신호를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기능을 하고 변연계는 감정과 임시 기억이 한데 모이는 곳이 이제 변연계다. 그런데 전전두엽은 추론, 계획, 감정, 억제 등 중앙 통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전전두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전두엽을 좀 활성화시켜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전두엽 활성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독서입니다, 독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으면 후두엽으로 읽어요, 후두엽으로. 눈의 작동은 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소리는 이 측두엽에서 듣습니다, 측두엽에서.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을 들으면 측두엽으로 듣고 글을 읽으시면 후두엽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들어와서 이게 복합적으로 믹싱되어지는 기능, 이게 이제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 중에서도 이제 전전두엽은 그것을 훨씬 더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이 전두엽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뇌가 후두엽, 측두엽 그리고 전두엽까지 골고루 발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이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또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독서에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겠다. 자, 전전두엽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이분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만 좀 드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회사의 목표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리더는 어떤 의도로 이 일을 내게 맡겼는가? 요 세 가지를 늘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대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 목표를 염두하고 일하고 있고 공간적으로 자신의 목표가 아닌 상위 조직의 목표를 염두하고 관점이 다른데 자기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으로 일을 하더라. 이게 이제 성과 내는 사람들의 관점 세 가지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좀 장기적 관점으로 뭘 보더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더라.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 이것이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소통, 혁신되어야 할 소통의 과제라고 해서 적고 있는데,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소통을 해라. 그래서 공급자는 반드시 수요자인 리더에게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실무자 중심 소통, 상위 리더는 실무자에게 기준을 부여하고 실무자의 생각을 청취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소통, 일을 하기 전에 목표와 전략과 계획을 검증하고 따져라. 이 세 가지의 소통 방법이 혁신을 위한 소통 방법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도 있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객관적 아까 팩트냐 오피니언이냐라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라. 근데 결과물 중심으로 소통을 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언어로 소통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혁신돼야 될 소통의 과제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숨어 있는 것도 보인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고객의 관점. 고객은 누구다? 리더다. 가끔 역으로 좀 봐라 이런 이야기. 이 역발상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영 1935년도에 키예프가 플립턴 방식으로 배영 100m 기록을 10초 단축하는 것으로부터 수영의 배영 그 턴하는 거 아시죠? 그 50m 지점에 가서 발로 차면서 튀어나오는 그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어, 역발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점 1m 전에 발로 회전하면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튕겨나가는 이 방법을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높이뛰기도 멕시코 올림픽 이전에는 이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하면서부터 저것이 일반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 대표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영화책, 오페라 등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 회사 회장이 뭐 그 프로그래밍하고 뭐 코딩하고 이런 거를 배우러 다닌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저 오페라를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보는 방법을 통해서 좀 다른 역발상적 사고를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게임을 예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라고 게임만 파고들면 맨날 제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역을 정주준해야 일이 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역에 10점짜리 고기를 딱 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대충 관역이 있는 쪽으로 쏜다는 거죠. 이 관역을 정조준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막연한 기대인가 구체적 전략인가라는 이야기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술한 낙관론이 일을 마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문센하고 스콧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문센과 스콧은 원체 이 리더십 분야에서 그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기에 도전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자기 부하 직원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다 살려서 성공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극명한 차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뭐 잘 아시죠? 아문센은 어떻게 했죠? 일단 개가 끄는 말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스콧은 뭐죠? 최신 휘발유로 가는 기계를 가지고 갔어요. 문제가 뭐죠? 너무 추우니까 휘발유가 얼어버리죠. 그리고 고장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화물을 스콧 같은 경우는 말들 조랑말이 끌도록 했죠. 근데 이 조랑말은 그 추위를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지는데 조랑말은 고기를 먹어요. 말이 고기를 먹진 않죠. 이 초식 동물이니까. 그런데 아문센이 끌고 간 개들은 육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가 끌고 가다 죽으면 그 개를 삶아서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자급자족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문센은 성공을 하고 스콧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은 허술한 낙관론이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되겠지, 잘 되겠지.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결국 일을 망치게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리더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짚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예를 들면 실수나 조금의 흐트러짐, 이걸 용서해주죠. 이게 이제 리더들이 요즘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측은지심으로 보는 거죠. 아이고, 뭐 얼마나 힘들면 적하겠나 싶은 거죠. 뭐. 아이고, 뭐 얼마나, 뭐, 그래, 오늘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리더도 그 말을 못 해요. 예.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루틴을 방해하고 결국 성과가 안 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